자, 김소울이라는 사람 먼저 가볼게요. 자, 김소울 언제적 활동했던 사람일까요? 일제강점기 너무 포괄적이잖아. 일제강점기는 10년대 단위로 좀 잘라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 김소울은 1920년대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1934년에 자살했어요. 이거 원래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힘들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사업 실패로 자살을 했어요. 신문 지국을 운영했거든요. 신문사 배달해서 지국해서 나눠주는 건데 사업 실패로 자살을 1934년도 했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좀 삶의 무게가 좀 있었어. 그래서 20년대 젊은 나이니까 일제강점기 초반에도 저 어린 나이였거든.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 일본 군인한테 이렇게 막 분합발에 밟히고 막 이런 거,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삶의 무게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잘 갔지. 명문 중에 명문. 백석과 동문이야. 자, 백석 어디 고등학교 나왔죠? 어디 학교 나왔지? 오산학교. 오산학교 들어봤지? 오산학교. 오산학교, 여기 오산 말고, 저기 이제 반포대교 넘어가다 보면 반포대교 위에 있는 게 오산학교 있어. 지금의 이제 오산 중고등학교의 전신이고. 그 명문 중에 명문인데, 그 학교가 선생님이 한 15년, 16년 전에 그쪽에서 수업할 때, 그때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희 학교 100주년이에요 라고 했던 것 같아, 기억이. 지금 한 11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 20년 된 것 같다, 그쪽에 수업한 지. 그냥 지금 한 120년 정도 된 것 같네. 근데 그 학교가 가장 특징적인 게 일제강점기에도 역사교육하고 한글교육을 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학교는 이제 민족의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겠고, 그 학교 출신인 게 이제 백석, 있고 김소월, 이렇게 가장 두 명은 문학계 거장이고, 미술계에서는 이중섭, 이게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작품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 작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족의식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1920년대 활동했고, 그 김소월의 시를 우리가 무슨 시라고 하냐면 민족적 서정시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냥 민족적 서정시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족의 서정이 뭐겠니?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서 뭐? 그래, 바로 한. 자, 한의 정서를 다루게 되는 거야. 한자라고 쓴 거야. 한이야, 한의 정서를 다루게 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한의 정서를 다루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쓴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남자의 목소리보다는 여자의 목소리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여성 화자를 내세웠어요. 여성 화자. 그러니까 여성 화자 아니면 여성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한을 느끼는 주체는 여성으로 설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을 느끼는 주체는 여성으로 설정했고, 그래서 김소월 시를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모르고 김소월만 보자 보면, 이거 시기예요. 김정씨. 자, 여성화자. 두 번째는 이 한의 정서를 가장 다루는 게 또 우리나라 전통 민요 중에 뭐가 있죠? 아리랑. 그쵸. 아리랑의 민요에서 7호조의 삼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7호조의 삼음보 율격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호조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음수율, 글자수라고 하고요. 음보는 얘는 음보율이라고 부르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되죠. 7호조의 삼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가 한의 정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향토적인 소재를 썼다라는 거 보는 거야. 단순히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일 때도 좀 중요하니까 볼게요. 그러면 7호조의 삼음보의 모습을 좀 보면, 김소월의 대표작이 뭐지? 김소월 하면 이 작품이죠. 진달래꽃. 저렇게 질 떨어지는 대답을 하지 마. 알겠지? 자, 진달래꽃이 되겠죠. 진달래꽃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면 잘 봐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고내 들이우리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 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연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보면 봐. 여기 네 글자, 세 글자, 여기가 다섯 글자에서 이음보, 이음보, 삼음보 이렇게. 이음보, 이음보, 삼음보. 그래서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1, 2가 7, 마지막 3이 5, 여기가 7, 여기가 5. 그래서 7호조의 삼음보 율격을 가지고 왜? 7호조의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전통적인 율격, 민요적 율격이라고 부르고 항상 잘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작품도, 그런데 이 사람이 7호조의 삼음보를 기본 율격으로 한 건 맞아. 기본 율격으로 한 건 맞는데 여기서 약간의 변형을 가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잘 썼던 게
이렇게 여기는 삼음보가 한 행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음보, 이름보로 각각 행을 구별했잖아. 이 행 구분을 자유롭게 막 했어. 그래서 이걸로 호흡을 조절하는 거야. 봐라. 나보기가 역겨워. 쉬고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번에 들이우리다. 이렇게 된다면 한 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호흡의 속도가 좀 빠르고 이게 잘라놓으면 호흡이 좀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호흡의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 이런 거 좀 능했던 사람인 것 같고 이 작품도 보면 삼음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세요. 접동. 자 볼게. 이 작품도 접동, 아우랩이 접동 이렇게 나오죠. 이음보, 이음보, 삼음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는 보면 정확하게 치러져요. 진두강 가랑가에 7, 살던 누나는 5. 진두강 앞마을에 7, 와서 옵니다. 5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행별 배행을 좀 자유롭게 했다는 게 여기서는 삼음보가 한 행이지만 여기서는 이음보, 이름보로 나눴단 말이야. 이런 속도 조절을 잘했던 사람이 김소월이라는 사람이고 보통 이제 한의 정서는 어떨 때 느껴지냐면 한은 내가 무엇인가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한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럼 이 작품 접동세 미리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어차피 뭐 이거 해석하는 연습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접동세 소리가 들려요. 집에 접동세 소리는 언제 들리냐면 주로 봄에 들리고요. 니네도 한번 좀 들어봤을 거야. 근데 저 소리가 접동세 소리인지는 몰랐을 거라는 거지. 왜? 접동세랑 똑같은 말, 세 우리가? 접동세. 소쪽세, 뭐 두견세, 비촉도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떨 때는 뭐 서쪽다, 뭐 적다정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니네가 소쪽세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게 소쪽세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소쪽세 소리는 깊은 산속에서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야. 그럼 한번 들어보면 니네도 이게 소쪽새 소리구나 라고 들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선생님이 소쪽새 소리 완전 똑같이 낼 수 있어. 아니 내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웃어? 완전 똑같이 낼 수 있어. 자 그러면 깜짝 놀랄걸? 이게 소쪽새 소리였다고? 카메라 피해서 아니야. 어떻게 울 것 같냐, 소쪽새. 느낌만 보고. 어떻게 울 것 같아, 소쪽새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두견새잖아. 소쪽새가 울다가 피를 토해서 떨어진 게 진달래꽃이잖아. 그래서 걔가 두견화고, 소쪽새가 두견새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허스키하고, 이렇게 울 것 같은데, 진짜 소쪽새 소리는 맑고, 청아하고, 멀리서 또 뚫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어떻게 된다고? 좀 부끄럽네. 완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내 집에 가서 찾아봐도 돼.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니네 밤에 캠핑 같은 데 가면 밤에 깊은 밤에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얼굴 안 보일 거야. 어떻게? 나중에 네이버에 찾아봐. 부끄러워서 못하겠잖아. 진짜 어떻게 저 멀리서 들린다? 어떻게?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야, 캠핑에서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 이렇게 말해서. 있어, 엄마. 그런 거. 잘 들어보면. 자, 그 접동새 소리를 듣고 나서, 이게 화자가 접동새 소리를 듣고 나서, 저 접동새 소리가 왠지 누구처럼 들려? 누나가 죽어서 슬피 우는 소리처럼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 읽어보면 알겠지만 누나는 원래 접동새 설화가 있단 말이야. 접동새는 똑같지? 상처 입었어. 저게 접동새 소리야. 어떻게 되겠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남동생이 8명이나 있어. 아니 9명. 9동생이죠. 9동생이 있고 10남매야. 딸 하나에 9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죽었어. 그래서 계모가 들어왔단 말이야.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 아주 부잣집에. 좋은 집에 시집을 가게 됐는데 좋은 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 이 사람한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예물도 그거 거야. 근데 새엄마가 이걸 시기 질투를 해서 얘를 장롱속에다 가다 놓고 불에 태워서 죽여버려. 불에 태워서 죽여. 그래서 그때 이제 불에 탄 자리에서 접동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서 걔가 접동새가 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관하에서 이 죄를 밝혀서 그 계모도 불에 태워 죽여. 근데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왔어? 까마귀가 나온 거야.
까마귀가 나와서 이 접동새는 이 죽어서도 이 까마귀가 무서워서 까마귀를 피해서 이산 저산 옮아가면서 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죽어서도 누굴 못 잊어? 9이나 되는 남동생을 못 잊는 거야. 그래서 밤만 되면 남동생이 보고 싶어서 산에서 바깥 저 소리로 우는 거야. 근데 까마귀가 무섭잖아. 그래서 이산 저산 옮아가면서 우는 거지. 죽어서도 이제 계모의 눈치를 보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 그런 설화를 착용한 거야. 자, 시험 한번 읽어볼게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돼요. 자, 접동새 소리 의성어예요. 아까 저 소리랑, 저 소리가 어떻게 해서 이 소리로 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야. 아우레비인데, 아홉 오레비라고 나와있죠. 원래 오라비라는 뜻은 남, 이런 뜻이야. 남자 형제를 오랍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나왔던, 남동생을 뜻하는 말은 여기 오랩동생이라는 말이 있죠. 오랩동생, 남동생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의미를 좀 해석해 보면 접동새, 아홉 오라비 접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사분모를 가지고 있고요. 접동 A, 아우레비 B, 접동 B, AA, BA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리듬감을 나타내는 형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설의 내용이 나옵니다. 진두강 강가에 살던 누나는, 자, 누나는 원래 진두강에 살았어.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왜 진두강에 와서 울겠니? 멀리 떠나지 못하는 거야. 이곳에 누가 사니까? 9 남동생이 따니까 9 남동생을 떠나지 못해서 이곳에서 와서 우는 거야. 자, 접동새 소라 나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아까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라고 했죠.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먹어서 접동새가 된 거야.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자, 누나라고 불러보겠는가. 오 매우 서러워.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설화를 알고 시를 아니까 되게 시가 쉬워지잖아요. 공부할 것도 말 것도 없지. 여기서 말하는 접동새는 바로 죽은 누나의 분신, 그러니까 화신, 그런 죽은 누나가 된 몸으로 된 게 접동새가 된 거죠. 자, 접동새 이렇게 됐고.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문학에서는 접동새가 나오면 그냥 한해 정서지. 근데 접동새는 우리나라 그렇고 중국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뭘까요? 중국에도 얘 울음소리가 나오면 한해 정서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중국 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이 울음소리가 나오면 아 이건 한해 정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꾀꼬리? 참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아니 있긴 있는데 야생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꽁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꽁 많아요. 응? 새가 아닙니다. 원숭이, 잔나비, 원숭이. 중국에서는 이제 원숭이 울음소리가 한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잔나비 울음소리가 나와요. 고향 앞에서. 무덤 속에 잔나비 울음소리 나오고, 고향 앞에서 라는 시가 있어요. 작가가 지금 생각이 안 나. 고향 앞에서 누굴까?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숭이 울음소리가 나오면 한해 정서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닫게. 죽어서 접동새가 됐고요. 9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남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죽어서도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다 자는 밤이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산저산 옮아가면서 슬피 우는 게 뭐라는 거야? 뭘 피해서라고? 까마귀 피해서. 까마귀가 누군데? 계모지? 그러니까 죽어서도 계모의 눈치를 보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되게 간단하죠. 화자는 나죠. 근데 나자는 우리가 나왔으니까. 근데 화자는 남성 화자예요, 여성 화자예요? 남성 화자. 이 작품 남성 화자가 화자예요. 근데 한의 주체는 누가 되겠니? 누나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누나가 동생들을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상황상 저승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볼 수가 없잖아. 그때 느껴지는 한의 정서가 나와 있는 작품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시는. 이렇게 되고, 여기 걱정이 이제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 불러보랴라고 했으니까 서리법, 불서러라고 했으니까 감탄사가 나왔으니까 영탄법, 그리고 7호조의 사문보, 아까 했던 행배열을 좀 자유롭게 했다는 것들, 요 정도만 나가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보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핵심 제재 보면 서북지방의 설화를 제재로 했다고 했죠. 그쪽 지방의 사투리도 나오고요. 서북지방의 설화를 제재로 해 시상을 전개했고, 의성어를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 의성어 뭐가 나오죠? 접동 나오죠. 혈육에 대한 정을 표현했고요. 사문보의 율격을 사용했고, 그래서 전통적이고 민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래서라 모티브가 있는데 접동사서라서 아까 얘기해줬죠? 이건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동사서라였어요. 자, 넘어가서 다음 작품 가보자. 문제 내려가 풀어보고요. 자, 김광균의 수천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김광균이라는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편집하다가 원래 작업을 이틀에다 안 했었는데 급하게 작업하느라고 이게 간격을 좀 좁히다 보니까 한 행이 좀 깨졌어. 행년이 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선생님이 요거 다시 원래 틀로 해서 선생님이 이제 PDF 파일로 올려줄게. 다시 보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어서 보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어서 다시 올려줄게. 너 친구 없어? 너 여기서 왕따야? 친구 처음. 누가? 너 맨입으로 해달라 그랬구나. 자, 김광균이라는 사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김광균 어떤 사람이냐면요. 1930년대 사람이에요. 아니야. 이 사람은 그쪽하고 좀 계열이 달라. 자, 김광균은 다시 가볼게요. 1930년대고요. 이 사람은 김광균 하면 모더니즘이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뭘 모더니즘이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다른 말로 하면 주지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냥 알아둬.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모더니즘은 주지주의라고 부르는데 주지주의가 더 어렵죠. 그러면 주지주의의 반대말, 개념은 비슷한 말 반대말을 자꾸 따져보는 거야. 주지주의의 반대말은 주정주의야. 자, 점점 산으로 가죠. 여기 주자는 주되다라는 뜻이야. 주. 뭐가 정이냐? 감정이 주가 된다 그래서 주정이야. 주정. 감정이 주가 된다. 그럼 여기는 주지. 지가 주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지자는 무슨 지자냐면 바로 알지야. 그러니까 시가 감정적이지 않고 지성 중심이라는 거야. 지식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뭐 대상의 아름다움, 뭐 슬픔 이런 거보다는 지식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 근데 이렇게 봐도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정리해 보면 이건 다른 장르에다 적용하면 안 돼. 국문학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국문학에서 모더니즘은 바로 뭐라고 보냐면 물질 문명 비판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국문학에서는. 그래서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 김광균, 그리고 정지용, 그리고 누구? 이상시인. 그러면 얘네들이 물질 문명을 비판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이상 같은 경우는 현대인의 내면 분열이잖아.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현대인의 내면을 분열시켰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현대인의 내면 분열을 통해서 물질 문명의 폐해를 나타낸 거고, 이 김광균 같은 사람은 그 현대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현대인의 내면을 나타낸 건 맞는데, 이상하고 좀 다른 건 이 사람은 현대 물질 문명을 좀 되게 감각적이고 이미지즘으로 그렸다는 거야. 김광균의 대표작이 뭐냐면 수철리 말고 뭐 있어? 김광균의 대표작. 니네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 뭘 물어보면 모른대. 근데 배웠잖아. 난 배운 기억이 없대. 처음 들었대. 이게 빡빡 우긴다? 그거 내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아 맞다. 요거 잘하죠. 자, 김광균의 대표작은 와사등, 추일서정, 김광균의 설야. 그래서 물질문명 비판하는데 어쨌든 물질문명 비판하는 시를 썼고, 이 김광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미지즘이에요. 이미지즘.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감각의 천재이라고 말해.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는 곧 회화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시는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시각적 이미지를 잘 썼고 감각적으로 잘 썼다는 사람이 되겠죠. 야, 근데 김광균의 와사등을 모른다고? 김광균의 와사등? 설야. 와사등, 가스등, 설야. 뭘 아야지. 외인촌. 외인촌. 자, 됐습니다. 됐어. 뭐 모를 수도 있죠. 감각의 천재입니다. 아무튼. 이거잖아. 망명한 폴란드 정부의 집회. 낙엽은.
그게 추일서정이야. 됐다. 자, 여기 수천리는 어디냐면, 수천리는 이제 금호동에 있는, 금호동까지 쓸 필요 없구나. 공동묘지가 있는 마을이야. 자, 공동묘지가 있는 마을이니까, 여기는 이 공동묘지에 누가 묻혀 있냐면, 누이 동생이 묻혀 있는 거야. 그래서 누이 동생의 무덤에 가서, 누이 동생의 죽은 누이 동생을 그리워하고, 누이 동생이 죽은 이 상황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좀 미리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 이 작품에서는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게 두 개가 나와. 크게.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게 두 개가 나오고, 이런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것과 반대되게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나냐면, 죽은 누이의 상황을 더욱더 어떻게 나타낸다? 슬프게, 비극적으로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참고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이 좀 잘못됐어. 그래서 체크할 것만 명확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 일단 죽은 누이를 표상하는 것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 첫 번째가 밤나무 하나. 밤나무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가 차단한 비석이에요. 비석. 자, 비석이 있는데 이것과 대조되는 게 있다고 했죠. 잘 보세요. 밤나무 하나는 혼자 서 있잖아. 외로움이. 하나 그러면 무조건 외로움이야. 외롭고 쓸쓸함인데, 또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란 말이야. 가을에 나무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여인 가지라는 말을 썼고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여기 보면 들국화가 화환하고 나와 있어요. 들국화가 화환하고. 얘는 이제 대조되는 배경이겠죠. 들국화가 화환하고요. 차단한 비색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무덤 옆에 시를 긋고라고 나와 있는데, 작은 시내가라고 나와 있어. 무덤 옆에 작은 시내가. 이거 좀 할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밑줄로 할게 그냥. 무덤 옆에 작은 시내가 은시를 긋고라는 말이 있어. 은시를 그었다는 얘기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이 있지. 은시를 그어놓은 것처럼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는 거야. 이런 풍경 속에. 자,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들국화가 환한 산비탈에 밤나무 하나가 있는 거고, 무덤 옆에 작은 시내가 은시를 긋고 흘러가는데 그곳에 차가운 비석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 두 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 그러면 앞에서부터 가자. 자,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가을의 풍경이죠. 아름다운 풍경이, 화사한 풍경이죠. 풍경 속에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밤나무 하나가 오똑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 가지를 했죠. 여기는 여인 가지야. 그러니까 죽음의 이미지잖아. 가을에 낙엽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나온 죽은 누이 동생을 여인 가지를 내어 저었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인 있어요. 여인 모습을 보는 누나를 떠올리는 거, 누이를 떠올리는 거, 누이가 아니죠. 누이를 떠올리는 거, 이렇게 되고. 갈 길 못 찾는 영혼 같아서 절로 눈이 감긴다라는 거야. 그 나뭇가지가 갈 길을 잃은 내 누이 동생의 영혼과 같아서 절로 눈이 감긴다라고 했죠. 이 눈이 감기는 건 여기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되겠죠. 여기 좀 주의를 안 맞아.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시를 긋고라고 했어. 아름다운 이제 시냇물이 흐르는 거고, 등 뒤에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래 젖어 있다라고 했고, 이 여기서 차단한이라는 말은 누구만 쓰는 거냐면, 이 차단한이라는 말은 김광균만이 쓰는 말이야. 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면 돼. 차단한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차갑고 외로운이란 뜻이야. 차갑고 외로운.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김광균의 와사등이라는 시에서도 나와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때도 차단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석이 누굴 상징하냐면 누이 동생을 상징한단 말이야. 근데 이 누이 동생이 어디에 젖어 있냐면 노을에 젖어 있단 말이야. 노을은 하강적 이미지고 쓸쓸함을 자아내잖아. 그래서 노을은 하강적 이미지고 어떤 쓸쓸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니까. 자,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이라고 했어. 뭐가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이겠니? 차단한 비석 이런 것들, 밤나무 하나, 얘네가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이겠죠. 아울러 어느 무형한 공중에, 무형한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라고 하니까, 누이가 죽은 후에, 체온이 꺼져버린 후, 죽은 후에, 진서 저러다 5분 있으면 잠들 것 같다. 어느 유용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가는 건 빈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뿐이야. 그러니까 밤낮을 찾아주는 건 얘네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건 없잖아. 그때 느끼는 건 이제 공허함, 허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겠죠.
동생의 가수면 여기서 동생의 가수면 뭐가 되겠니 그러면? 여기서는 동생을 상징하는 거니까 차단한 비석이 되겠지. 자, 동생의 가슴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이마도 뭐가 되겠어? 차단한 비석이 되겠죠.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이렇게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즈키 영수야, 아니 여동생이구나, 영희야 라고 부르면 한바꽃처럼 눈 뜰 것만 같대. 여동생이 살아 돌아올 것만 같다는 거야. 이건 뭐하니? 누이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바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친다 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친다 라고 했죠. 여기서는 서러움이 바로 안타까움과 그리움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해. 시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우리가 시를 해석할 때 그 시어 하나하나 뭐 1연에 무슨 내용, 2연에 무슨 내용 이렇게 해가면 시가 좀 어려워지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화자는 누이 동생이 죽은 무덤에 간 거야. 언제 갔냐면 계절은 언제 갔어요? 가을. 들국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계절에 갔는데 여린 밤나무까지만 무덤 옆에 밤나무까지만 여리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게 갈 길을 못 찾는데 누이 동생의 영혼과 같은 거지. 그래서 눈이 감긴다라고 표현했잖아. 또 무덤 옆에는 냇가가 흐르는데 냇가가 은실을 풀어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냇가가 흘러요. 그곳에 차고 외로운 비석이 하나. 어디에 걸려있어? 노을에 젖어 있어요. 그럼 이제 가을 저녁, 쓸쓸함에 젖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노을에 젖어 있었다. 근데 그 모습이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이 꼭 누이 동생과 같아. 그래서 어느 무영 공주의 체온이 꺼져버려. 누이 동생이 죽은 후에 밤낮으로 여기를 찾아주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야. 빈 묘지와 물소리 그리고 바람소리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이 동생은 죽어서도 외로울 거잖아.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눈이 오고 비석엔 눈이 오고 비가 내리고 별들이 비춰주고 이렇게. 그래서 한 줌 해치고 나서 부르면 살아 돌아올 것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이 동생의 죽음에서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움을 넣은 작품이 이 작품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지만 감각적 이미지가 되게 많이 썼어요. 뭐 들국화가 피어 있고요, 밤나무 하나, 그리고 차단한 비석, 차고 외로운 흰 나비,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쓰이죠. 체온이 꺼져버렸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요. 체온이 꺼져버렸다. 이거는 뭐지? 체온은 감각으로 느끼는 거잖아. 그치? 촉각적인 심상이죠. 꺼져버렸다는 뭘로 느껴요? 꺼진 거는 뭘로 느껴요? 꺼졌다는 건 어떤 걸로 감각하냐고. 시각으로 감각하잖아. 그러면 체온이 꺼졌다니까 촉각에 뭐가 되겠어? 촉각의 시각화가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공간학적 심상, 촉각의 시각화 이런 것들. 한번 써줄까요? 자, 이런 작품이에요. 자, 심정리 한번 가볼까요? 차가운 죽음의 이미지와 대조되는 화사한 자연 풍경이 나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차가운 죽음의 이미지 두 개가 나오죠. 뭐 하나? 밤나무 하나하고 차단한 비석이 나오겠고, 안 써도 돼. 벌써 위에 있는데. vs 화사한 자연은 들국화하고 시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여인 밤나무 비석을 누이와 동일시하여 그림의 정성을 형성하고 있고, 누이 동생의 무덤을 화자와 죽은 누이 동생이 교감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 무덤은 이제 원래 쓸쓸하고 죽음을 상징하지만 이 무덤을 통해서 죽은 누이 동생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감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치? 교감을 이루어진다고 봤더라고, 이 무덤을.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나오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면 누이 동생의 무덤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낯서니까 나머지 것들은 시 전체적인 걸 이해하면 할 수 있어요. 합시다. 아까 했지만 김광규 그러면 시는 하고 말하는 사람은 모던이죠. 근데 이게 원래 김광규는 원래 이런 시를 쓴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모습을 좀 감각적으로 그린 사람이긴 한데, 이건 좀 김광균의 그 색깔하고는 조금 달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거 도시 물질 문명 비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감각적인 내용, 감각적인 건 잘 맞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만 좀 줄이 맞는 걸로, 좀 보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줄이 맞는 걸로 조금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알겠죠? 자, 다음 거.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가자.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곽재구의 새벽편지 봅시다. 이 곽재구의 대표적인 작품이 안 물어볼까봐 곽재구의 대표적인 작품은 사평역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는 거 나와요? 사평역. 그리고 요거를 영화한 게 바로 사평역에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작품이 있답니다. 자, 새벽편지는 이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편지를 쓰는 거야. 근데 이 편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일 수도 있고요. 자기처럼 세상에 그 고통스럽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시는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편지를 쓰려고 새벽에 일어나. 근데 그 편지는 진짜 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일 수도 있고,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별을 보는 거야. 별을 보고 깨닫는 내용이죠. 그래, 이 세상에 아직도 어딘가에는 사랑이 넘쳐날 거야. 그래, 이 세상 어딘가는 아직도 희망이 넘쳐날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걸 보려면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 그래, 그럼 나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는 시야. 아직 이 세상에는 내가 지금 몸은 힘들고 세상은 힘들지만 세상 어딘가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있을 거니까 그걸 즐기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당장의 고통에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새벽에 일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핵심어가 별이니까 새벽에 일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물어보자고. 이게 시는 그냥 이건 내신이니까 해석이 될 텐데, 자, 수능에 이 별이 나왔어요. 이 별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거는 그냥 전체의 의미를 갖다는 거야. 만약 여기에 밑줄 친 기억이 그어져 있어. 그럼 별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 없는 것 문제를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이 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현아, 이 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골라봐. 희망, 사랑, 순수함 중에 하나 골라. 1번 희망? 왜? 그냥 별은 반짝반짝 빛나니까? 전통적인 상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런 시의 의미는 문맥상에서 찾아주는 게 가장 좋아. 내가 별을 보면서 뭘 떠올리지? 사랑의 새마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라고 말하지. 그러면 이때의 별은 뭘 뜻한다는가? 사랑을 상징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봐야 돼. 항상 문맥상에서. 자, 새벽에 일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새마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라고 했다. 근데 그때 밑에 해석이 뭐라고 나왔냐면 봐봐. 사랑이 충만하냐. 충만하면 가득 찼다는 거지. 그럼 정의를 하나 더. 이 가득 찼다는 거 어디에서 끌어낸 걸까? 충만함. 가득 찼다. 어디? 출렁.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해석 자체는 원래 본문에는 앞뒤 문맥상의 의미를 통해서 가져온 거야. 있을 것만 같다? 기대. 그죠? 이 세상 깊은 곳에 세상. 사랑의 새마나 출렁이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별은 사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는 항상 문맥상에서 해석하면 좋아요. 이 사람은 처음에 별을 보면서 이 세상 어딘가에는 사랑의 새마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라고 말해.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기대감을 가지죠. 희망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 그러면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라고 했으니까 이런 고통과 쓰라림, 목마름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 되겠죠. 현실의 힘겨움이 되겠죠. 현실의 힘겨움들은 잠들어내고 눈실이 붉어진 인간의 흔들만 깜빡이는 이라고 했어요. 야, 눈실이 붉어졌어. 그럼 어떨 때 눈실이 붉어졌죠? 눈물 날 때. 그러니까 맞아요. 진서 여자한테 까였을 때. 자, 눈물 날 때 눈실이 붉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혼돈만 깜빡이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런 사람들이 깜빡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그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기 전에 잠깐 가보자. 이 사람이 시간 설정을 새벽으로 했어요. 그러면 새벽으로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새벽은 어디에서 밤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아침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밤은 부정적인 곳이라면
아침은 매우 긍정적인 공간일 거란 말이지. 긍정적인 시간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새벽은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희망의 긍정적인 것의 시작 이렇게 되겠지만 곧 오늘 발음 왜 이렇게 꼬이니? 빨리 치과를 가야 돼. 앞에 플라스틱이 끼어져 있으니까 막 먹다가 막 새고 발음 새고 막 침 흘리고 더러워서 먹고 있어요. 새벽은 그래서 희망을 뜻하는 거야. 곧 아침이 다가올 희망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새벽은 희망의 시간인 거야. 그래서 별도 밤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새벽에 떠 있는 별이란 말이야. 이 별이. 그래서 희망인 거야. 희망을 찾을 거면. 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도는 이미 밤이라서 잠들어 있고요. 새벽에. 눈실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그죠?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만 깜빡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새벽에. 자, 여기서 한번 가보자. 아름다움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주어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은 새벽에 창을 열고요. 우리들 가슴 속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만나는 건 결국 뜨거움하고 아름다움이 만난다는 거겠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름다움이 뜨거움과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이니?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야. 아름다움이 새벽에 창문을 열고 우리들 가슴 속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라는 거야. 그럼 쉽게 보면 뭐가 아름답다는 거니?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는 가슴 속에 있는 뜨거움이 아름답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은 가슴 속에 있는 깊숙한 뜨거움 있지? 이것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아침에 편지를 쓰기 위해서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사랑이 넘실대는 공간이 있을 것만 같아. 있을 것만 같아. 그리고 이제 모든 현실의 고통이 잠잠해진 이 시간에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정열을 내가 피워내는 거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근데 그 정열이 나는 아름답게 느낀다. 이렇게 되는 게 좀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시인들이 시를 쓸 때는 니네한테 뭔가 전달을 잘 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왜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적이고 함축적이란 말이야. 더 숨기는 거야. 그리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는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비유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자꾸 꼬다 보니까 시가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해석할 땐 어차피 시의 주제는 다 한 줄이나 두 줄밖에 안 돼. 그거 다 뻥튀기 한 거야. 그러니까 다 쳐낼 거 쳐내고 비유적인 표현 다 쳐내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만 몇 개만 가지고 해석해야 돼. 시는. 자, 이렇게 만납니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라고 했어. 나는 그럼 다시 고통해야겠다잖아. 겠다니까 여기서 나온 건 무슨 태도가 되겠니? 여기가 의지적인 태도가 될 거야. 근데 갑자기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했죠. 좀 뜬금없죠? 이유가 안 나와 있어. 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 되겠지? 그 이유가 어디 나와? 뒤에 나오는 거지. 그럼 무슨 법이니 이거? 그래, 도치법이 되겠죠. 뒤에 나오니까 도치법이 될 거야.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제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라고 했죠.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진서, 새소리가 뜻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새소리가 뜻하는 건 뭐야? 바로 말 그대로 그냥 자유야. 그럼 여기서 라일락 꽃향기, 바람, 얘네가 뜻하는 건 그냥 따스함이야. 쉽게 말하면. 그럼 이거 하면 나는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혀야 될 거야. 뭘 위해서? 자유와 따뜻함을 위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고통하는 법을 익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걸 깨달은 거야. 왜 고통하는 법을 익혀야 되겠니?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샘하나, 희망의 샘하나가 출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와 따스함을 느끼기 위해선 나는 당장의 현실의 고통은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거 아니야? 고통을 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잘 나오죠,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는 삶의 의미는 바로 따스함과 뭐가 된다? 자유로움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혀야 되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해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고통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면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으므로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라고 나와 있는데, 너가 나와 있죠, 너. 얘가 이제 시의 대상이 되면서, 이 시의 대상이 되면서 편지 받는 상대가 되겠죠. 편지의
편지의 받는 사람 뭐라고 하냐? 수취? 편지의 수취인? 수신인. 편지의 수신이 되겠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 너한테 나 진정으로 너를 사랑해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뜬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너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화자처럼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이 세상은 사랑과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거지. 위로를 전하는 거죠. 쓰기 위하여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또 별을 보죠.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어딘가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가볼게요. 간단해요. 이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보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별을 봅니다. 별을 보니까 반짝이는 별을 보니까 이 세상 어디에 사랑과 희망의 샘하나 넘쳐나고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가슴속에 의지를 다지고 그래 저 희망과 사랑 다가올 자유와 따스함을 위해서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야. 이렇게. 간단하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별을 보고 있으면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 같다. 맨 앞에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 같다. 수미상관이죠? 자, 수미상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래 수미상관의 정확한 명칭은 다른 명칭도 있어요.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응 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또는 수미쌍응 또는 수미쌍관 이런 말도 써요. 그러면 수미상관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 수미상관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보통 수미상관은 어떻게 배웠죠?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한 걸로 배웠잖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같거나 비슷한 걸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성이 깊으면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시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첫 번째 행에서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행에서 질문을 던지고 중간에 막 다른 얘기에다 마지막 행에서 답을 해요. 질문에 대한 답. 얘도 수미상관으로 보거든요. 첫 번째 행에서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서 답을 했어. 처음과 끝이 서로 뭐가 있어? 관련성이 있네 라고 해서 얘도 수미상관으로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게 수능이나 이런 데서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해서 그런가 봐. 근데 그것도 수미상관으로 봅니다. 자, 수미상관보다는 이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가 되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어떤 효과? 한 번 얘기도 될 걸 두 번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 어딘가에 사랑과 희망의 샘이 있을 것만 같아. 가서 강조입니다. 의미 강조. 의미는 곧 뭐가 되기도 하고요? 주제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의미 강조, 주제 강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반복하면 하나가 더 있죠? 뭘 형성해요? 운율을 형성하고요. 운율, 리듬감 형성하고요. 아는 사람들은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겠냐면 맨 앞과 맨 마지막에 딱 틀을 잡아주죠. 그래서 얘는 형태적 또는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하겠죠.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게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순환구조라고 그래요. 마지막을 읽었는데 이 마지막의 내용이 뭐랑 연관돼? 처음과 연관되죠. 그래서 마지막을 읽고 책을 딱 덮었지만 그 구절이 처음 구절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되네요. 이런 걸 우리가 순환구조라고 부르거든. 순환구조를 통해서 뭘 형성해? 여운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이 여운 형성은 무슨 구조를 통해서? 순환구조를 통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운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순환구조고요. 우리도 가끔 노래 부르잖아. 근데 노래 부르는데 노래가 끝이 안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거 마지막이라고 끊자는데 아니야 우리 팀이 최고야. 그럼 뒤에서 뭔 얘기 나오다가 또 나오면 또 그 글을 나오면 노래가 끝이 안 나고 계속 빙글빙글 돈단 말이야. 이게 순환구조. 여운을 형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순환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끝내버리는 거야.
갑자기 끝내고 그러면 책을 덮어도 그 뒤에 내용을 내가 자꾸 상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미완의 구조라고 하지. 이런 걸 좀 통해서 여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내용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시간표에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징적 의미가 부여받은 시간은 언제가 되겠어요? 새벽. 새벽에 의미하는 건 무슨 시간? 희망의 시간. 그리고 별은 사랑이니까 희망과 사랑의 시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이거 뭘까요? 찾아보세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 뭘까요? 반짝이는 거예요. 별은 원래 반짝이는 거예요.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뭐 가슴속 뜨거움과 만난다? 물론 좋아요. 거기도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글에서 핵심어는 뭐였어? 희망과 사랑 아니에요? 희망과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봐. 대상이니까 대상을 희망과 사랑을 뭐로 표현했냐면 샘이라고 했어요. 희망과 사랑은 원래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걸 샘이라고 표현했잖아. 그 샘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샘이. 그래, 출렁거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관념의 감각화, 추상적인 관념의 구체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름다움이 뭐 창문을 열고 나오고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작품의 주제적인 측면하고 봐야 되겠지. 이것만큼 잘 어울리는 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음, 이웃 고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의지적으로 했죠. 의지적이라는 게 어디 나오죠? 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대조적 이미지 나오죠. 긍정적 이미지는 아까 뭐 있었어? 대조적 이미지 나오죠. 뭐 있었어? 별이 있었지. 그러면 별과 대비적인 거 뭐 있어? 고통과 쓰라림의 정령이니? 뭐 목마름이니? 어쨌든 그런 것들 기타 등 똑같이 쓰지만 너는 제대로 써.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이야? 목마름의 정령들. 자, 이런 것들이 더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서 기대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미상관 구성이 되겠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작품 소개 잠깐만 한번 볼게. 이 작품에 일어나 편지를 쓰려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는 가운데 사랑과 희망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나왔죠. 이 세상 어딘가에 사랑의 세마나 희망의 세마나 출렁이 있을 것만 같다. 화자는 이러한 의도는 험한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으로서의 새벽이라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으로서의 새벽, 그리고 화자가 지향하는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시간으로서의 아침으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했죠. 아침, 아까 했잖아. 아침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그때는 자유로움과 따스함이 있는 곳이 아침이 되겠죠. 이 아침은 자유와 따스함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했고요. 김광규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김광규가 아니었죠. 박재구였죠? 이렇게 됐고. 이거 1차 교재는 다 풀었니? 저번에 문제 준 거? 문제 다 풀었어야 돼. 그리고 오늘 교재를 또 하나 줄 거야. 오늘 교재를 또 하나 줄 거고, 오늘 교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거 문학 문제가 들어가 있을 거고, 1차 교재에 있었던 비문학 문제와 그런 것들이 또 하나 한 번 더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페이지가 조금 돼, 이것도. 그래서 원래는 어제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어제 뽑다가 중간에 편집이 잘못된 걸 발견해가지고 잠깐 스톱하고 다시 뽑느라고 좀 그래서 오늘 너네 집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만약에 안 되면 이따가 오늘 5시 이후에 와서 찾아가도록 해. 알겠죠? 오늘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